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이시겠지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자식이라면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들은 다 당연하다는 마음이겠지요.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내 자식 키우느라 한 세월 보낸 것도 모자라 손자, 손녀를 봐주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집이며 혼수며 평생을 벌어온 돈을 자식을 위해 쓰셨을 테지요. 물론 자식 덕을 보기 위해 키운 것은 아니지만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 노후 준비 하나 못한 게 여간 쓸쓸하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을 탐낼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 손에 가진 게 없어지자 귀찮은 짐을 짊어진 양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자식들을 보며 상처를 받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간혹 늙은 부모를 버리거나 방치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시장 갔다 오니까 사람이 경로당에 날마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놀래지라고 고백한 이웃 주민의 증언입니다.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에서 며칠씩 잠을 잤다는 분은 할머니였는데요. 경찰까지 출동해 할머니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를 못 들어갔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주무셨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가 집 앞 복도에 살림을 차렸다는 사진이 공개되어 더욱 믿기지가 않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간 제작진은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물었는데요.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부채 하나만 가지고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다며 갑자기 어딘가를 나가는데요. 할머니는 관리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먹는 것도 줄인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바깥 생활이 벌써 13일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곤 할머니는 딸내미 집인데 같이 와서 살자 그래 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려 하자 문을 확 걸어 잠그며 못 들어오게 막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바람에 할머니는 찰과 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딱딱한 복도 바닥에 관리사무소에서 제공된 얄팍한 매트를 깔고 센서 등을 의지해 지내고 있는 할머니가 매우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큼이나 난감한 건 집주인 정 씨입니다. 정 씨는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다면서 위로했는데요. 할머니가 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딸은 할머니 때문이라서 인연을 끊었다고 매몰차게 내뱉습니다. 또 딸은 법대로 하시라고 2년 동안 할 일을 했다며 할머니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저들도 그의 자녀들에게 버림받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막내딸도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가장 비난받아야 하는 건 첫째, 둘째 아닐까. 그래서 부모도 돈이 있어야 한다. 다 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60대는 19%, 70대는 44.2%, 80대는 30.9%에 달하는데요. 장소별 학대 발생률로는 가정 내 학대 발생률 89.3%, 생활시설 학대 발생률 7.1%, 이용시설 학대 발생률 0.3%로 믿기 힘들겠지만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순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며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7개 시도에 3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후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윗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 온 리스크가 그 예이지요.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14,000명이 넘는 부자를 조사했던 토마스 스텔리 교수는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자연일수록 훗날 모은 재산이 적고 반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쉽게 가지는 사람일수록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 그저 돈을 물쓰듯 써대고 또한 부모가 지원을 해주니 자립심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스텔리 교수의 저서 중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녀를 강하게 양육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녀들에게 다 퍼주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다 쓰고 죽겠다며 선포했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 교육비는 최대 대학까지만 책임지십시오.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것이 직장 생활,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되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쉬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고 결혼 자금 모으는 것은 엄두고 못 내고 있었다. 자신들은 부모님 덕분에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친구, 친척 자식들 조기 유학 보낸 것을 보면서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자식들 유학을 보내는데 우리라고 못 보내. 이런 체면은 무조건 버리십시오. 청소년들 유학 비용이 1년에 평균 5천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으로 그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가 4년 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해서 다시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겨우 전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석사, 박사는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자녀가 전문대학을 선택하면 딱 거기까지인 것이지요. 둘째, 결혼식 비용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중년 부부들에게 자녀 결혼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도 없고 사돈들 눈치도 보아야 하고 이건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부모의 체면칠의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결혼 비용은 평균 1.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딸을 출가시킨 지인은 딸, 사위 모두 공무원이라 김영란법도 있고 해서 축의금, 화환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 사돈을 만나서 작은 결혼식으로 간단히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구했는데 사돈 집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내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그렇게 도둑장가를 보내야 하나.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하는 수 없이 강남에서 결혼식을 치루었다. 강남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 듭니다. 딱 1시간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체면칠의 행사 비용으로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자녀들 신혼살림에 보탬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요. 셋째, 결혼한 자녀의 부채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과거에 잘 살았다고 하는 분이 힘겹게 생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어도 속상한지 한숨만 쉴 뿐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드뭅니다. 한 어르신이 어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결혼시킨다고 조금은 무리해서 혼수, 신혼집을 장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은퇴 후에 집 한 채가 있었고 약간의 현금이 있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살던 집까지 저당을 잡혔고 딸이 울고불고 매달리니 손주들 얼굴을 봐서 안도와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남아있던 현금은 그렇게 사위 사업자금으로 들어가 버렸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로 옮겼고 이번에는 사위가 보증을 잘못 써서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졌고 또 한 번 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어쩌지 못하고 부부의 마지막 재산까지 사위를 도와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화병으로 남편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르신은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결국은 딸도 더 이상 찾아오지를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모든 것이 후회된다며 그분이 말씀하시길 결혼한 자식들 경제적 문제에 무조건 관여하지 말라. 한 번이 두 번 되고 멈추면 관계는 깨진다. 한 번의 거절은
영원히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지름길이다. 세상에 가장 가깝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부모 자식 관계가 성인이 되고 결혼으로 독립하면서 멀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원칙만 세운다면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대학 졸업까지로 한정한다. 입니다. 그리고 체면을 버리면 됩니다. 노후에 가장 바람직한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삶이지요. 그 핵심은 자녀들의 독립심입니다. 지금부터 부자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립니다. 셋째,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되도록 말하지 마라.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라고 하였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자녀는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과 대화를 시작하지 마라.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라.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서강대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40% 정도가 돈을 원한다라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은퇴한 후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니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쩌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부모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한숨만이 나옵니다. 사실이라면 공부 잘하는 것과 효도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그래서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기 위해 바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군 재산자기가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 많이 들어두면 아버지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장례식 치를 돈도 남기지 않으면 민폐가 되니 장례식 비용 정도만 남기면 되겠지요. 그래서 다 쓰고 죽어라 하는 책이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그 책을 읽어보니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죽어라고 하더군요. 물론 가진 돈 다 쓰고 말이죠. 자식들은 공부만 시켜주면 돼지 재산까지 남겨주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애들이나 마누라가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100%가 죽고 3년만 지나면 아버지 존재 까맣게 잊고 잘 산다고 하네요. 이 말 명심하세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게 뭘 선물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인지 짧은 순간 이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자식에 대한 부담감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자식에게는 일단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이 마치 나의 훈장인 것 마냥 모든 것을 해주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1년 한 신문기사를 보면 은퇴가 두려운 경제허리 40대 수입 지출 보고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40대 월 평균 468만 원의 세후소득,
이 중 73%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중 절반 가까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은퇴자금 마련을 꼽았지만 부동산 지출과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자금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0대 중 88%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고 이들은 월 평균 107만 원을 학원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소득의 20%를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월저축은 커녕 허리띠 졸라매며 살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월저축한다 해도 진짜 월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든 게 40대 이상의 가정일 것입니다. 연애 후 결혼,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노후, 결국 부모에게 남는 게 없는 쳇바퀴 같은 인생 아닐까요? 지금부터 억만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을 지킬 수는 있지요. 최고의 자산운용이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일에 쓸 줄 아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에는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비상용 카드 하나에서 2개 정도 남겨두고 모두 없애주세요. 주 월 단위로 지출 계획을 세워 통장에서 생활비를 찾아서 사용하세요. 돈 쓰기 쉬운 카드와 달리 현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 후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은퇴 후 변변찮은 연금으로 빈둥거리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 육체도 힘들게 되지요. 어떤 일이건 찾아서 움직이세요. 일을 하고 생각을 하며 뇌를 사용하세요. 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를 많이 사용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다 쓰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내 재산, 자식들을 위해 쓴다면 감사 인사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인사는 돈에 대한 인사이지 나에게 하는 인사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간 자식을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돈을 다 쓰란 말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6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정석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말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 가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해주기 위해 1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3에서 4살이 되면 기본적인 돈의 개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7살이 되면 미래의 금융행동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이 형성된다고 한다.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좌를 열어서 미국 주식 ETF를 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력이 되지 않으면 2천만 원 아니라 2만 원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커가면서 계좌에 대해서 아이와 조금씩 이야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저축의 가치를 가르쳐라. 아주 적은 돈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한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 별로 목마르지도 않는데도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이자를 벌어서 돈을 불릴 수가 있다. 셋째, 아이에게 부모가 롤모델이 돼야 한다. 버핏은 2013년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이 돈에 대해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런 습관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넷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걸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칠 때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저축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이 모든 개념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야 하고 아이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 다섯째, 경제에 대해 배우는 걸 멈추지 말라.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중요하다. 버핏은 독서광이다. 하루에 3분 1을 각종 책과 투자 관련 자료, 잡지, 신문을 읽는데 시간을 보낸다. 혁신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섯째,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어야 한다. 기회를 잡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다. 위 6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만큼 실천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지요.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계획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금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거나 연금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빚을 감소시키는 등 재무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적인 안녕은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친구,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연결입니다. 사회적인 연결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인 연결을 통해 지지를 받고 노후 기간 동안 일상적인 활동과 교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공유, 자원 봉사, 취미나 관심사를 통한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인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 세대를 위한 금융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적절한 저축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장기적인 목표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의 금융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주식, 채권,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빚 관리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는 빚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이자율을 가진 빚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빚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가진 빚은 조기 상환하고 저렴한 대출 옵션을 탐색하거나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빚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 계획입니다. 노후를 위한 퇴직 계획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의 생활 비용을 예측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 퇴직 저축 계획 등의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 세제를 활용하거나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파악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퇴직 생활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장기간 간병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금융계획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인 금융계획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100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 건강과 돈 그리고 행복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갖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돈과 건강과 행복을 잘 지키셔서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